네, 채권보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이지혜 기자이고요. 오늘 김상만 하나증권 상무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이제 공개 녹화 저희 기억나시죠? 네, 그때 깜짝 손님으로 와주셔가지고 정말 콘텐츠를 너무나 빛내주셨습니다. 아닙니다. 뭐 제가는 그냥 슬쩍 숟가락 얹는 기분으로. 항상 그렇게 말씀은 해주시지만 네. 정말 채권보이에 없어서는 안 돼. 굉장히 소중한 분이시고요. 치치님들 그때 또 남아가지고 네. 상무님한테 질문을 또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또 속 시원하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우리 상무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고 앞으로도 좀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네네. 같습니다. 네. 김상만 상무님이 워낙 이제 대한민국의 크레딧 시장을 꽉 잡고 계신 분인데 하나증권에서 연구하시거든요. 근데 최근에 하반기 전망에 그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 국내 크레딧하고 할부된 미래 이렇게 또 제목을 지어주셔서 굉장히 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요 제목을 왜 졌는지부터만 좀 들어볼까요? 그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네. 이제 하반기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결론을 그렇게 내렸는데요. 긍정적인 배경이 미리 땡겨서 소비를 하면 기분 좋고 일단 쓸 때는 좋잖아요. 네. 상반기에 좀 좋았던 것들이 물론 그런 흐름이 하반기에도 이어지는데 뭔가 좀 미래의 거를 좀 끌어다 쓰는 느낌이 좀 있어서 네. 여건이나 환경은 좋긴 하지만 지속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는 언젠가는 우리가 좀 갚아야 될 성격의 그런 호황이다. 네. 그런 의미에서 그 제목을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네. 일단 하반기는 좋을 것 같긴 한데 좋을 것 같긴 한데 미리 당겨 쓰는 약간은 그런 느낌이 있으니 그 그런 말인즉슨 느낌. 경계심은 또 갖고 있어야 그렇죠. 된다는 약간 의미죠. 경계는 좀 하는데 네. 올해는 아니라 하더라도 네. 내년 내후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뭔가를 다시 조정하는 그런 시기나 어떤 과정을 겪어야 하지 않을까. 올해 하반기 전망 들어가기 전에 네. 올해 상반기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상반기 크레딧 시장이 뭐 상당히 호황이었습니다. 회사채 발행 시장도 아주 이제 성황리에 수요 예측이 잘 됐고요. 네네. 은행채, 공사채, 뭐 여전채, 뭐 부동산 PF 걱정이 있었던 여전채마저도 가격 측면에서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많이 이제 하락하면서 가격적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고 네. 매우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배경에는 유동성 여건이 어쨌든 뒷받침이 돼서 어떤 상반기 크레딧 시장은 아주 좋았다. 올해 상반기는 굉장히 훈훈했던 크레딧 맞습니다. 시장이고 훈훈한, 하반기도 그런 느낌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느낌이 이어질 것 말씀 같다. 들으면. 그렇죠. 그러면 상반기를 지탱해줬던 건 시장 유동성 등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흐름들이 이어는 지겠죠? 하반기 전망의 어떤 핵심 차트입니다. 상반기에 이제 유동성 환경이 좋았다고 했는데 그 좋았던 거를 왜 좋았나를 구체적으로 데이터로 수치로 나타난 게 바로 이 차트거든요. 이 음영으로 된 부분들이 기준금리 추이입니다. 2022년부터 쭉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갔죠. 그래서 3.5%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밑에 있는 실선들은 기준금리 대비해서 은행에서 대출 나가는 대출금리, 은행 대출금리 빼기 기준금리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스프레드라고 볼 수 있죠. 기준금리 대비 스프레드. 네. 근데 이게 보시면은 22년 이후에 기준금리가 막 올라갈 때 그 전으로 해가지고는 스프레드가 좀 확대되는 듯 하다가 오히려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끝나고 멈추기 시작할 때는 이 스프레드가 오히려 하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 스프레드가 줄었으니까 이제 기준금리는 똑같이 유지가 되는데 스프레드가 줄었으니까 오히려 22년 하반기, 23년 초에 비해서 대출금리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거죠. 낮아지죠. 금리가 떨어지고. 그래서 사실은 당초에는 기준금리가 인상을 하니까 이제 큰일 났다. 내가 대출 받았는데 이자 비용이 뭐라도 더 확 커지니까 이제 큰일 났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대출받은 금리 자체가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낮아졌다는 거죠. 이게 왜 그랬나는 사실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출금리가 낮게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시중 유동성이 풍부했었던 거가 효과가 나타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뭔가 이 시중의 유동성이 많이 이제 풀려 있고 유동성 환경이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여건을 이제
지지를 해주면서 대출 금리도 안정이 되고 개인들이 이제 뭐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그런 것도 있지만 기업 대출 금리도 여기 같이 그렇죠. 하락을 했거든요. 그럼 기업들도 원래는 이제 이자 비용 부담이 커지면은 이제 수익성이나 현금 흐름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괜찮았다는 거죠. 예. 하반기 전망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추가로 더 이제 뭐 그 스프레드가 더 축소되거나 그러지는 쉽지는 않겠죠. 왜냐면은 여기다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투입됐던 유동성을 더 많이 이제 추가로 하지 않는 한은 추가는 아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런 그 흐름 자체는 하반기에도 좀 유효한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 뭐 유동성도 이렇게 불어나고 우려했던 것처럼 시장도 냉각되지 않아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네. 예상보다 괜찮았네 이런 느낌이 그렇죠. 굉장히 네네. 짙게 깔렸던 그런 상황인가 봅니다. 맞습니다. 앞으로의 주요 리스크 이런 것들은 있을까요? 부동산 PF와 관련된 구조조정 이슈하고요. 채권시장 내부적인 수급적인 측면 두 가지가 좀 리스크 요인으로는 저희가 계속 주시해서 모니터링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한 4월 이후에 시장금리가 국내외적으로 다시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장단기 금리차, 국채,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회사채도 금리가 뭐 너무 낮아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금리가 반등하면서 금리 메리트가 좀 다시 발생을 하게 된 거죠. 네. 금리 메리트가 연초에 비해서는 일단은 좀 발생을 했다. 이제 그런 여건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신용 리스크 프리미엄을 결정하는 기업들의 조달 여건은 어떠냐, 기업들 입장에서요. 되게 좋습니다. 어쨌든 올해 들어서 그 회사채 발행이 순발행이 거의 역대급으로 이제 많이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4월 들어서는 오히려 순상한이 될 정도로 지금 3월까지 아주 발행이 이제 원활했고요. 이 은행 대출도 지금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대출이 늘어나는 거가 나중 가면 그렇게 좋지 않은 수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조달할 수 있는 대안적인 수단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기업들의 이제 그 조달 여건 자체도 지금 이제 우호적이고요. 자본시장에서 채권이나 은행 대출을 통해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는 수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상무님이 하반기에도 역시 회사채 분석 굉장히 많이 할 일이 할 일이 많다 이런 생각이 수요측하러 드네요. 많이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채권시장 내부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수급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이제 상반기에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회사채 시장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수급적으로 채권 공급이 좀 많이 줄었었어요. 특히 이제 그 초우량 공사채나 은행채가 발행이 이전 같지 않았습니다. 회사채만 발행이 많았고,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좀 그 상반기에 워낙 발행이 좀 줄었었으니까 반대로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발행이 늘 거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 채권 시장 내 수급적으로는 좀 뭐 약간 불리해지는 거는 맞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예를 들면 금리나 스프레드를 뭐 이제 급격하게 뭐 밀어 올리는 이제 그런 정도까지 아니라 할지라도 상반기에 비해서는 일단 수급적인 여건은 좀 불리하다. 그다음에 공사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그러니까 2020년에 공사채 발행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아주 크게 확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네, 그렇죠. 근데 21년, 22년에 조금 주춤했다가 작년에 거의 코로나 수준만큼 발행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주거 안정이나 여러 가지 복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지원성 그 공기업을 통한 자금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사채뿐만 아니고 은행채도 사실은 이제 상반기에 거의 발행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4월 달에 은행 대출이 갑자기 가계 대출 위주로 많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가계 대출이 그동안 걱정해서 많이 좀 줄었었잖아요. 최근에 가계 대출 어느 정도 횡보세에 들어갔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 다시 머리를 들고 있고, 또 더 특징적인 거는 이제 기업 대출은 사실 2020년부터 21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출은 꾸준히 증가를 하는데 상반기에 은행채 조달을 많이 안 했어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그동안 안 했던 것만큼은 좀 더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채도 공급이 좀 늘어난다. 일단 공사채, 은행채, 네네. 발행 물량은 늘어난다. 발행 물량은 늘어난다. 하반기에 그렇게 하반기에.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반기의 핵심 변수가 이제 부동산 PF 구조조정입니다.
중요하다고 하셨죠. 네네. 예. 이게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PF 때문에 이제 시장이 경색되거나 이것 때문에 뭐 기업이 줄도산하거나 그런 정도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얘가 시장에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우선 결론인데 어쨌든 뭐 우리가 주어진 현실은 있는 대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이제 부동산 PF 이제 익스포저가 뭐 130조, 뭐 140조 정도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제 약간 넓은 광의의 이제 익스포저가 얼마냐, 그다음에 부동산 ABCP로 돼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새마을금고가 공식으로 금감원 집계가 안 되는 이제 금융회사들의 익스포저, 그다음에 뭐 신탁 회사들에도 그런 것들을 하면은 실제로는 뭐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한 200조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금융위기 당시에 부동산 PF가 한 100조였는데 그 당시에 비해서는 한 2배 늘었습니다. 물론 네. 전체적인 경제 사이즈가 늘어났기 때문에 커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데 어쨌든 절대 규모 자체는 뭐 작지는 않습니다. PF 구조 조정에 대해서 걱정 안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주에 언론상에 보셨겠지만 부동산에서 이제 종합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뭐 금융사들로 하여금 뭐 충당금 이제 부실 사업장에 대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 계속 이제 미련을 갖고 쥐고 있지 말고 빨리 안 되는 거는 빨리 팔고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처분을 하고 네. 금융사들은 빨리 손실 인식하고 그다음에 충당금 쌓을 거 다 쌓고 그렇게 해라라는 게 이제 기본 주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 과정에서 정부는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기금이나 그런 것들을 펀드를 조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나오는 이제 그 PF 사업장 토지 같은 것들을 좀 사주겠다. 예? 유동성 지원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또 이제 뭐 금융사들이 예를 들면 유동성 경색이라든가 뭐 건설사나 그런 데들이 이제 그 이제 신용 경색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해 유동성 지원도 해주겠다라고 종합적인 발표를 패키지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지난주에 발표한. 그래서 어떻게 대책 자체는 어떻게 보면 되게 짜임새 있고 오래 준비해서 대책은 되게 좋습니다. 근데 질서 있는 구조 조정. 뭐 이제 그런 표현을 써요. 질서 그러니까 있는 이제 시장 구조 조정. 충격을 네, 안 두고 아주 자연스럽게 질서 있는 구조조정인데 사실은 이게 서로가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은 뭔가 구조조정으로 저희가 하려면은 뭔가 아픔과 잡음과 노이즈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그쵸. 게 현실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아주 질서가 있을 수 없죠. 질서가 있을 수가 네,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으로 희망하는 하나의 목표일 뿐이고 우리가 정말로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어느 정도의 잡음이나 노이즈나 약간 고통은 수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두 마리 토끼 작동을 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 안정이 해치는 상황까지는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받은 인상은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과연 구조조정이 정말 지금까지 한 2년 이상 이제 약간 좀 미뤄온 측면이 있긴 했는데 이번에 정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있을까?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실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아직 시행은 안 된 상태니까 우리가 계속 하반기에 이 부분을 저희가 계속 이제 관찰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시장 관점에서 보면 이게 구조조정을 하는데 시장 안정을 해치는 정도까지는 하지 않으실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가 보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모두의 하반기 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은 그겁니다. 금융 불안정을 어느 정도 내가 감내하면서까지 이제 밀어붙이겠다. 근데 물론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거시적인 여건이나 그런 것들이 또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약간 그런 게 이제 흔들리게 된다고 하면 원래 생각했었던 그 경로가 생각만큼 이제 시원시원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크레디트 전문가로서 하반기는 더 바빠지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 제가 깜빡할 뻔했는데 아주 네. 좋은 질문을 주셔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시장 여건은 되게 우호적이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반대로 그렇게 되면 이제 신용 스프레드도 안정되고 금리도 낮아지고 네. 낮은 상태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사실은 메리트가 좀 줄어드는 떨어지는? 거죠. 네. 저희는 어쨌든 좀 금리가 좀 높아야 좋은 거잖아요. 투자자는. 예. 근데 고금리 사실 환경.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안정되는 거는 물론 투자할 때는 마음은 좀 편할 수는 있으나 그렇지만 그게 뭔가 내가 투자 수익으로 들어오는 수익률은 그렇게 흡족스러운 수준은 아닐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기업들 회사채 발행 측면에서는 워낙 상반기에 여건이 좋아서 발행을 너무 미리 많이 하셔가지고
상반기에 비해서는 수요 예측 건수나 발행 규모가 뭐 그렇게 크거나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연초에 금리가 막 예를 들면 4% 이하까지 미국 금리가 내려갈 때 네. 다시 우리가 사자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순식간에 뭐 4.7%까지 다시 갈고 했잖아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예, 예, 혼란스러운 예. 채권 시장이다라는 예, 그렇기 말씀도 때문에 해주셨고. 지금 시점에서 그렇다는 거지 네. 이게 뭐 다음 달 다음 분기에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는 그건 정말 모르니까 네. 예, 두고 보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변곡점이 있을 때도 항상 이제 출연해 주셔서 네, 예, 예. 뭐, 시장의 네. 흐름을 짚어주실 거니까 네, 그렇죠. 안심하시면서 예, 예, 제가 조금 긴 호흡으로. 맞습니다. 예. 그리고 결국에는 뭐 제가 이렇게 전망해 드리지만 생각지 않았던 변수나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제가 바로 네.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든든합니다. 네네. 예, 어쨌든 뭐 금리가 내려가는 구간에서도 항상 채권 시장에서는 기회는 상존하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반기 채권 시장 특히 이제 크레딧 시장 중점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김상만 하나증권 상권님과 함께했고요. 하반기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